네, 이번 중국 방문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지지율 상승의 효과도 톡톡히 누리고 있는데요. 총선을 앞두고 향후 당청 관계 무게추가 한층 더 청와대 쪽으로 기울 것으로 관측됩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 이용호 원광대 초빙 교수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 일정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고요. 그렇죠. 이제 조금 뒤에 이제 귀국을 할 겁니다. 근데 오늘 좀 이제 눈길을 끄는 여론조사 나왔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세월호 이후로 최고치로 치솟았다 이런 조사 나왔습니다. 이번 방중과도 연결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사실은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지난 6월 메르스 사태, 그 이후에 유승민 사태 갖고 늘 32.3, 32.3이었어요. 뭐냐니까 이게 지금 한국갤럽에서 매주 조사하고 있는데 마침 보니까 쭉 하다가 8월 셋째 주까지 34였는데 지난 그러니까 8월 마지막 주에 보면은 그 당시 보면 남북 그 한창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8.25 우리가 보면은 합의를 갖다 끌어내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 49%로 무려 일주일 만에 15%포인트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곧 이어서 이번에 보면 중국에 가셔서 이제 전승절 한중 6번째 한중 정상회담하고 전승절 열병식 참석하고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주보다 또 5%포인트 오른 54%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따지면 2주 보름 만에 무려 34에서 54로 20%포인트가 뛴 거니까 퍼센티지 따지면 한 80%가 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8.25 그다음 남북한이 전쟁 일보 직전의 위기 상황에서 원칙에 의거해서 정확히 북한을 갖다 좀 컨트롤했다 하는 부분에서 뛰었고 그다음에 어쨌든 이번에 보면 미국, 일본, 미국이 떨떠름한 표정 짓고 일본이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가운데 그래도 우리 국익을 위해서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하고 보면은 중국 열병식 참석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점수를 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분석해 보고 있습니다. 좀 더 갈 거라고 보십니까? 이거요. 제가 보니까 이게 보면은 이 분위기가 이제 이게 대부분 이제 외치에서 벌어서 내치가 좀 엉망이 되면 이제 까먹거든요. 근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계속 앞으로 좋은 일만 남았어요. 외치 쪽으로. 내치는 뭐 별도로 뭐 정치권이 있습니다만은 당장 이제 10월 달 되면은 뭐 한미 정상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아시안 플러스 3, 에이펙, 그다음에 G20 정상회담, 그다음에 이번에 중국 가서 이번에 시진핑 주석한테 하나 담보를 받아온 게 있죠. 자, 연내에 10월 말 11월 초에 한중일 삼국 정상회담을 하자. 이 얘기했고 시진핑 주석으로부터 사실상 좋다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사실 한중일 정상회담을 하고 싶어도 중국이 뜨악한 입장이거든요. 중국 입장에서는 일본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그 과거사에 대해서 확실히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당장 만나봐요. 무슨 소득이 있겠는가. 사실 한중일 3자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중국이 좀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박근혜 대통령이 읽어왔거든요. 그리고 마침 대한민국이 한중일 정상회담의 의장국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주가 됐던 서울이 됐던 11월 초 정도 되면 또 한중일 그때 뭐 리커창 총리 오겠습니다만은 그런 정상회담을 주재하게 되면 9월 추석 지나죠. 10월달 미국 가죠. 쫙 해서 11월 말까지 보면 외교 행사만 쭉 이어져 있습니다. 외교 행사만 이어졌을 때는 웬만큼 악재가 돌발하지 않는 한은 그 뭐랄까 새가 갑자기 꺾이지는 않을 겁니다. 일단 뭐 긍정적으로 전망해 주셨는데 교수님 어떠세요? 이게 저기 황태순 평론가님은 조금 여러 가지 외교 이벤트를 무게를 두셨는데 반면에 이제 북한이 다시 도발할 가능성도 있고요. 또 뭐 악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지율 좀 더 간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늘 이렇게 지지율이 오르면 또 떨어질 확률이 있다고 보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이제 지난번 8.25 남북 합의 때문에 급격하게 이제 올라간 것인데요. 그때는 거의 정말로 국민들이 전쟁 직전이다라고 위기감을 느낀 상태인데 박근혜 대통령의 소위 원칙의 리더십이 한번 통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이제 국민들 여야가 합심해서 했던 것들이 이게 뭔가 먹힌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매우 높게 평가를 했다라고 보고 그리고 또 이어서 이제 중국에 간 것이 이제 그 여론의 이제 지지도로 높아지는 것인데요. 곰곰이 또 생각을 해보면 이게 박근혜 대통령 혼자의 리더십 갖고 다 된 건가? 그러니까 그 당시도 이제 남북 문제도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대통령으로서 한 것 이게 맞지만 그러나 그 당시도 여야가 동시에 또 합심해서 해주고 온 국민이 밀어서 했단 말이에요. 이번도 중국 가서도 굉장한 이제 그 환대를 받고
한국의 어떤 위상을 확인했지만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 개인보다는 한국의 위상이 높아진 측면도 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전승전을 참여하는 것을 결정하고 또 한중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제 여러 번 만나면서 어떤 외교적인 어떤 그 역량을 과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게 꼭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리더십이냐라는 측면으로 돌아가 보면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비판 어떤 측면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외교나 이 국방은 사실 공기와 같습니다. 안전의 문제 이런 것들은 평소에는 사실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또 정신을 차려보면 먹고 사는 문제가 또 돌아가거든요. 금방.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제 추석이 이제 돌아오거나 이럴 때는 우리의 그 어떤 경제 문제. 근데 저 알다시피 지금 전 세계 경제가 무슨 중국 차이나 쇼크라고 해서 이제 최근에 유연한 뭐 절하까지도 하고 뭐 증시 폭락하고 이런 문제. 그다음에 미국에서 이제 FED가 이제 금리를 뭐 올린다 이렇게 해서 긴축 경제로 하면 그 여파가 한국에도 오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사실은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또 청년 일자리 문제와 맞물리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또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 조금 커질 수는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이 외교적인 측면으로 다시 부양을 한다고 하지만 과연 그게 얼마나 갈까? 그래서 저는 지금의 지지율이 거의 최고라고 저는. 네. 뭐 박근혜 대통령 대선 때 득표율이 51% 조금 넘지 않습니까? 51.6이죠. 6%면은 지금 54% 나왔는데 그러면은 그때 득표를 웃돈 거기 때문에 더 갈까 뭐 좀 봐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그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면은 뭐 가장 관심이 일단 여권 내 당정청 관계에서 좀 더 대통령한테 힘이 실리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이 나올 텐데 당장 이제 총선 공천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그 굉장히 민감한 영향을 줄 수 있을 텐데. 이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입만 열면은 오픈 프라이머리 해야 된다. 말이 좋아서 오픈 프라이머리죠. 오픈 프라이머리의 속내. 뭐 이제 김무성 대표는 그걸 국민 공천제라고 표현합니다. 그건 뭐냐니까 쉽게 박근혜 대통령이 됐던 친박이 되든 누구도 간섭하지 마라. 나도 간섭하지 않겠다. 결국 저는 뭐 오픈 프라이머리 되기 쉽지 않다고 봅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작년 7.14 전당대회 당 대표된 이후에 7.14 전당대회 이후에 1년 넘게 계속 오픈 프라이머리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건 뭐냐니까 청와대나 친박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공천의 관여 부분을 차단하고자 하는 것인데 앞서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지지율이 만약에 50%가 넘고 아까 이용호 교수가 걱정해 주셨던 그런 부분이 아니 없는 상태에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50% 언저리를 계속 유지하게 된다면 여권 입장에서도요. 내년 총선 나가서 또다시 박근혜 마케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네. 즉 박근혜 대통령 팔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른 거 볼 거 있습니까? 이번 4.29 재보선 때 당시 새누리당이 압승을 거둘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병상 메시지를 보냈잖아요. 그 당시에 기억하시죠? 병상 메시지. 그래서 바로 그 당시 그 성완종 그 문제 갖고 그 특별 사면 문제를 딱 제기함으로써 판을 바꿔놨거든요. 흔들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고공행진하게 된다면 김무성 대표가 자 공천 간섭하지 마라. 국민 공천하겠다. 오픈 프라이머리 하겠다. 이야기하지만은 아마 그 강력한 박근혜 대통령의 뭐랄까 구심력이랄까 또 친박들의 압력으로서 보면 어떻게 보면 당이 좀 끌려가는 청와대 끌려가는 모습이 연출될 수도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겁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 뭐 안 그래도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 파동 이후로 좀 무게 중심이 청와대로 쏠린 것 같은데 이렇게 지지율이 이렇게 나오면은 더 한 번 더 가속화될 것 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래도 총선 만일 지금 정도의 지지율이 유지된다면 당연히 총선에서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한번 좀 뭐 무슨 그 행사에 뭘 하거나 좀 힘을 실어주는 거 이거 굉장히 바라겠죠. 아직 좀 많이 남았잖아요.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바로 하겠죠. 정기국회 이후에 또 우리나라 얼마나 요즘 변화가 심하고 이게 사건이 많습니까? 그래서 그때까지 이게 유지된다고 전제하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거고요. 다만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현실적으로 요즘에 돌아가는 걸 봐서 시기적으로도 그렇고요. 조금 시간적으로 좀 촉박한 측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제 그거에 관철되기는 어렵다. 다만 지금 이제 김무성 대표가 그래도 오픈 프라이머리의 정신을 좀 유지되는 그런 공천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봐요. 친박들이 청와대 대통령을 등에 업고 좀 공천을 좀 더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받고 싶은 생각 때문에 자꾸 그러는 것이지 아마 저는 대통령이 내가 공천권을 행사 일부를 좀 하겠다 저는 그렇게는 안 하지 않겠나 보는데 친박 쪽에서 이제 자기 그 지역구가 좀 약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걸 기대할 가능성이 있죠.
알겠습니다. 뭐 여당 쪽은 또 박근혜 대통령의 그 지지율이 좀 변수가 될 것 같고 이제 야당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권 신당론을 갖고 얘기가 많았었는데 오늘 이제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또 혁신안을 또다시 발표했는데 그걸 혁신안과는 또 다르게 이제 비노기 안철수 의원과의 또 이제 신경전을 많이 벌였습니다. 당내 논란이 다시 또 가열되는 것 같은데 먼저 안철수 의원하고 김상곤 혁신위원장 두 인사의 설전 내용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야당이 대안세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박근혜 정부 실정에도 불구하고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기가 힘듭니다. 2017년 정권 교체도 어렵습니다. 국민이 변하지 않았다고 느낀다면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당의 혁신은 실패한 것입니다. 정풍운동이나 대안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야당 가로 세우기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 우리 당은 다시 분열의 내홍에 휩싸이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당을 책임졌던 사람들이 혁신의 반대편에서 자신의 기득권, 자신의 정치를 위해 분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전 대표를 하신 분으로서 사실상 우리 당 위기에 일말은 이제 책임이 있으리라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성급하고 무례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무책임한 그런 면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거의 직접적으로 겨냥해서 성급하고 무례하다. 네, 굉장히 좀 강도 높은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금 저 김상곤 위원장으로 봐서도 진짜 속상할 일이죠. 네. 이번 오늘이 이제 9차. 이 혁신안 발표하는 바로 그 순간에 안철수 의원을 보면 뭐랄까 조금 초친다고 그러죠. 우리 흔한 얘기를 시샘말로 초치는 이야기를 보면 이건 뭐 혁신도 없다. 당내에서 우리 정풍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자기 정풍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순간 김상곤 혁신위원장 입장으로서는 우리는 따르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자 혁신안을 놓고 이걸 한번 써보고 이것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 이야기를 해야지 혁신안 써보지도 않고 혁신안 낸 거 같고 그 혁신안은 안 될 거니까 아마 이렇게 되면은 2016년 총선도 망할 거고 2017년 대선도 안 될 거다.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악담에 가까운 그런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성급하고 무례한 것 아니냐. 즉 당이 이렇게 보면 어떻게 분란과 내용에 빠지는 거 물론 지금 현재 문재인 대표의 책임이 문재인 대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지만은 김한길 전 대표, 안철수 전 공동대표 두 분의 책임도 자유롭지 않은 것 아니냐. 뭐 엄밀하게 따지면 저는 김상곤 위원장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니까 지금 우리는 흔히 올해 뭐 4.29 재보선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지만은 사실 좀 더 따져보면 지난해 730 재보선 같은 경우 14곳, 15곳 중에서 4곳밖에 못 건졌거든요. 그 당시 안철수 대표, 김한길 대표 아닙니까? 네. 이 두 분이 그 당시 동작에서 이른바 허동준의 난 기억하실 겁니다. 생생하죠. 그다음에 권은희 의원의 광주 공천 이래 천정배 당시 전 장관 튀어나가고 이런 어떤 사달이 벌어진 건 사실 그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상곤 위원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무슨 얘기냐. 지금 문제를 굳이 따지자면 문재인 대표도 문제가 있을런지 모르지만은 비노계들도 분명히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런데 갖다 마치 지금 보면 우리는 딴에는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안 내놓으면 자, 이 안 갖고 한번 우리가 건설적으로 함께 노력해 볼 생각을 안 하고 안 되는 쪽으로 이야기하면서 이른바 자기 실현적 저주를 퍼붓고 있느냐라는 식으로 지금 화가 나서 김상곤 위원장 얘기하는데 저는 김상곤 위원장의 뭐 개인적 일면식도 없습니다만은 김상곤 위원장이 저는 뭐랄까 분노에 섞인 목소리를 갖다 약간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용호 교수님, 이게 단지 김상곤 위원장하고 안철수 의원 간의 문제를 넘어서 이제 친노계와 흔히 말하는 친노계와 비노 간의 그 대리전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 좀 어떻게 보세요, 당내 전망? 지금 우리 황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언즉시하죠. 그러니까 말은 옳습니다. 그러니까 김상곤 위원장의 입장으로 보면 안철수 의원이 얘기한 게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비노의 입장, 안철수 의원이나 그 외에 김한길 전 대표 이런 비노의 입장으로 보면 혁신위가 무슨 안을 내놔도 싫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왜 혁신위가 떴느냐, 왜 출범했느냐. 다시 되돌아가 보면 4.29 재보선 참패를 한 다음에 비노의 입장은 책임을 지고 문재인 대표가 물러나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안 물러나고
버티니까. 소위 버티기용으로 출범한 게 사실은 혁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혁신을 친노의 중심, 친노 성향의 사람으로 앉혔다. 그러니 그러고 나서 나온 것마다 친노의 어떤 그 패권을 없애기보다는 문재인 대표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자꾸 하다 보니까 비노 쪽에서는 뭘 내놔도 믿지를 않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사실은 이 서로 공방전 언어의 어떤 수위라고 그럴까? 비판한 수위가 이거 갈라서기 직전 정도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의원 얘기는 혁신안 어떤 거 나와도 안 믿겠다는 거 아닙니까? 기대할 게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미 그래서 저는 지금 그 내홍 상태가 이제 지난번에 문재인 대표가 이제 뭐 분당은 없다, 실체가 없다 네. 이런 이후에 지금 우후죽순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문재인 대표가 물러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다면 저는 같이 가기가 어렵다고 하는 내부의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당 외부의 뭐 천정배 의원이라든지 네. 호남권 뭐 소위 이제 외부의 신당론 그것과 같이 맞물려 가지고 좀 동력을 얻을 수 결국은 있느냐? 저는 그 천전배 네. 의원이 지금 신당을 추진하려고 그러고 예. 또 그 위에 이제 박주선 의원이 이제 탈당을 하고 네, 뭐 박준영 전 예, 소위 뭐 예. 포박이라고 그럽니까? 뭐 그 무슨 뭐 박광태 무슨 네. 뭐 박주선 그 외에 뭐 심지어 뭐 저기 박원순 뭐도 나오는데 하여튼 여러 박씨들이 합쳐가지고 만드는 당, 그래도 이런 당이 이제 나오고 또 다시 만약 안철수 의원이나 이제 김한길 대표가 혹시라도 분당의 상태로 간다면 이 출발은 다르지만 결국은 하나의 텐트로 모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움직임이 있는데 지금의 얘기는 그런 것 같아요. 비노 쪽의 요구는 문재인 대표가 지금쯤 사퇴를 하고 혁신하는 게 볼 게 없다. 사퇴를 하고 그다음에 비대위 체제로 가거나 아니면은 조기 선대위를 띄우자. 그렇지 않으면 요게 수용이 안 되면 자기들은 갈라서겠다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 뭐 야권 입장에서도 추석 민심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특히 호남권 민심이 그 좀 다른 얘기로 화제를 바꿔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좀 소위 발언 논란이 되는 발언이 하나 있었는데요. 어제 오늘 쇠파이프 발언이라는 거거든요. 네. 어제 좀 설명드리자면 어제 김무성 대표가 기자들하고 만난 자리에서 교섭단체 연설을 마치고 나와서 노조가 쇠파이프를 안 휘둘렀으면은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됐을 거다 이렇게 어제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응해서 예. 오늘 이제 이용득 최고위원이 쇠파이프를 맞을 대상으로 박근혜 대통령하고 김무성 대표를 지목했거든요. 여기에서 바로 이제 보십니까? 문재인 대표의 정말 진정한 리더십을 좀 보고 싶어요. 네. 자, 지금까지 세작 발언, 네. 공갈 발언, 이런 발언. 마침 이용득 최고위원 지난번에 유승희 또 최고위원, 선출직 최고위원인 유승희 최고위원을 갖다 거의 쌍소리를 했잖아요. 네. 뭐 땡땡, 땡땡, 삐삐삐리리 욕까지 했어요. 자, 그런 이용득 최고를 갖다가 지금 보면은 문재인 대표는 자기가 지명한 최고위원이라고 그래서 감싸고 돌면 안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김무성 대표가 나와서 그런 이야기. 지금 뭐 노조가 우리가 10년째 지금 2만 불의 늪에 빠져 있지 않느냐. 이것은 노조가 쇠파이프만 휘두르지 않았으면 사실 뭐 노조가 과거에 쇠파이프 휘둘렀던 건 사실이고 또 노조가 지금 강성 노조들이 발목 잡는 것 또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과 되게 불쑥불쑥 집권당 대표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 김무성 대표의 발언도 적절하지 않았다. 물론 예. 전혀 적절치 않죠. 네. 정말 적절치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야당의 최고위원이 네. 현직 국가원수 그것도 지금 중국 상해에서 중국 북경에서 우리 국가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뛰는 대통령을 놓고 독립군이 나오면 그건 전 왠지 알아요. 왜냐하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본군 장교했다는 세상 사람 다 압니다. 네. 그것을 갖다가 염두에 두고 한 얘기예요. 뭐냐니까 독립군이 다시 나온다면은 쇠파이프로 휘둘러서 맞을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과 또 보면은 김무성 대표의 부친인 고 김용주 이분은 과거에 민주당 정권에서요. 옛날 과거 그러니까 장면 정권 네. 이후 그 점에서 김영삼, 김대중 이 두 젊은 의원들을 거느리고 있던 원내 총무였습니다. 자신들로 봐서는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먼 그 조상뻘에 속하는 김무성 현 대표의 아버지인 김용주 선생을 갖다가 네. 뭐 친일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그게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가 쇠파이프를 맞아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서 저는 문재인 대표의 앞으로 리더십을 보겠습니다. 이건 혁신이고 뭐고 뭐 대권이고 뭐고 다 이런 것을 과연 이렇게 막말하는 데 있어서 꼭 한명숙 전 총리 부분에 있어서는 갖다가 8억 8천만 원 모아줘야 되고 재심 청구하겠다 그럴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실망했습니까? 그렇게 보면은 유승희 최고위원에 대해서 쌍소리를 하고
보면 입만 열면 뻥긋뻥긋 하는데 친노라 그래서 친문이라 그래서 만약에 감싸 안고 그냥 간다면 사람들은 아 이게 바로 친노 친문 패권주의로구나. 아마 문재인 대표는 또 한 번에 어떤 리더십의 어떤 잣대에 서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교수님 뭐 김무성 대표와 이용득 최고위원의 두 발언 둘 다 부적절했다 이렇게 저도 뭐 같이 네. 보고요.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이제 요즘에 정부 여당이 이제 추구하는 게 그 노동 개혁 문제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제 노동 개혁의 가장 그 어려운 점이 지금 대기업의 노조나 지금 민노총이나 뭐 한노총 강성 노조의 적이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좀 그게 좀 지나치게 나간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또 노조가 그동안에 사실 지나치게 밥그릇 지키고 또 일부에서 또 귀족노조 한 것도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지금까지 그것을 너무 비약을 시켜가지고 만일 뭐 이게 쇠파이프가 없었으면 3만 불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고 실제로 이제 노조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경제 성장을 해오는 데서 노동자들의 근로자들의 공이 굉장히 큰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그게 조금 지나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 말씀하셨지만 이용득 최고위원은 너무 나가서 물론 본인이 한노총 출신이라 뭐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도 자기 뭐 셀프 디스할 때도 저기도 뭐 불뚝하는 측면이 있다고 그러는데 말을 좀 지나치게 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러나 이제 이런 얘기가 결국은 노동개혁을 앞두고 지나치게 이 손가락만 볼 게 아니고 가리키는 손가락만 볼 게 아니고 긴 어떤 지금 서로 취지가 어떤 거냐라는 측면을 봐서 정말 지금 앞으로 있을 4대 개혁 문제, 특히 노동개혁 문제나 이게 좀 잘 처리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칫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곁가지가 지나치게 본질을 이렇게 훼손시키는 이런 상황은 좀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노동개혁 다음 주부터 이제 정기국회 일정이 다시 본격화하는데 노동개혁 앞두고 이제 좀 기싸움하는 뭐 측면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리 기싸움을 해도 그래. 국가 원수에 대해서 아니 보면 요즘 김정은이 하고 뭐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보면 최소한 그렇습니다. 저는 전현직 대통령, 전현직 대통령이라는 그 직위 이전에 국가 원수입니다. 통합의 상징입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전직이 됐든 현직이 됐든 예의를 갖추는 그런 것이 정치의 금도인 것이지. 명색이 보면은 거대 129석의 거대 야당의 최고위원이 그렇게 상소리하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결국은 뭐 이런 얘기로 조금씩 이제 야당도 점수 따는 거 다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아까 말씀했지만 이제 한명숙 전 대표나 무슨 윤우덕 의원 뭐 이게 밤싸 이걸로 안보 행보에 한 것도 점수 다 까먹은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대답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태순 정치평론가 그리고 이용호 원광대 초빙 교수 두 분과 얘기 나눴습니다. 네, 고맙습니다.